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낮춰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경과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었지만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에서는 7%대 초중반의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의 부진이 이어지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9월 하순 이후에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유로 지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글로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주요국의 금리는 지난달 중순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 호조 등으로 상승하였다가 이후에는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역별로는 성장세가 차별화된 움직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소비도 다소 개선되었지만 설비 투자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수출은 9월 중에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고 내수의 경우에는 소비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설비 투자는 8월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데 그쳤습니다. 앞으로 마이너스 GDP 갭은 점차 축소될 것이지만 이 갭의 해소 시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봤던 것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고 공업 제품 가격의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전월에 1.4%에서 1.1%로 낮아졌고 농산물과 석유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도 전월에 2.4%에서 9월에는 1.9%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의 안정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가다가 내년 들어서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그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세 전환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하였고 장기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확대 등으로 상당폭 하락한 후에 다시 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매 분기별로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서 경제 전망을 수정해 오고 있습니다. 이달에도 기존의 전망을 좀 수정을 했는데 그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경제 성장률의 경우에는 금년 전망치를 지난 2, 4분기, 3, 4분기 실적치 부진 등을 반영해서 종전에 3.8%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고 내년 전망치는 저희들이 4.0%에서 3.9%로 수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그동안의 낮은 수준을 반영해서
금년 전망치를 종전의 1.9%에서 1.4%로,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2.7%에서 2.4%로 수정을 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최근의 금융 경제 상황 그리고 수정 전망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로 한 그 근거로서는 한 세 가지로 들 수 있겠습니다. 금년과 내년도 경제를 다시 전망해 본 결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이너스 GDP 갭의 해소 시기가 종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향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다소 약할 것으로 보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해서 앞으로의 성장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조정이 성장세 회복에는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 물가 상황과 함께 금융 안정에도 각별히 유의하면서 통화 정책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기조 변화 등 해외 위험 요인과 가계 부채,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한 분의 위원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 이태규입니다.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리가 높아서 소비나 투자가 부진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 8월 금리 인하 후 동향을 보면 소비나 투자로 이 금리 인하 효과가 직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총재님 의견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8월에 이어 9월에도 연중 두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컸는데요. 이제 금리가 두 달 사이에 0.5% 포인트나 낮아졌고, 그 총재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이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경기와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9월 전국 주택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50%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담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앞으로 증가세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과연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 기자님께서 이제 유동성 함정까지 거론하셨는데,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그 이론대로 그야말로 통화 정책이 무력화되는 그런 단계를 뜻할 텐데, 저희들이 이제 물론 유동성 함정까지 간 거는 전혀 아닙니다. 지난 8월달에 금리 인하를 보면 그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이 물론 금리 정책의 파급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손쉽게 관측할 수 있는 여수신 경로 같은 것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여수신 금리가 낮춰졌고, 그래서 그것이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리 인하의 효과는 그 시차를 두고 나타나니까 그는 분명히 그 효과는 이제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옛날보다는 조금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잘 아시지만 일단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 같은 것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하의 파급 실물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좀 약화됐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책 금리 인하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저희들이 이제 8월, 9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을 보면 특징이 비은행보다는 은행, 그다음에 은행에서도 주담대를 중심으로 거의 늘어나고 있는데 비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제 중심이 옮겨진 것은 지난번에 LTV, DTI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도 있습니다. 비은행은 이제 LTV 규제 그 한도가 줄어들면서 대출 여력이 줄어든 것도 있고, 근데 은행의 주담대를 중심으로 늘어났는데 8, 9월에는 좀 특이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 취급이 커졌다는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 물론 9월에는 이제 그 요인보다도 또 은행의 자체 상품 판매가 많이 늘어난 효과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부의 LTV, DTI 완화에 이어서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거다. 물론 최근에 이렇게 늘어났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가 아직은 크게 확산되지는 아직은 아니고 그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과거와는 좀 과거의 급증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자 이제 가계 부채 문제는 결국 금융 안정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금리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가계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마이크로 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미시적인 어떤 건전성 정책, 미시 감독 정책이 같이 가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저희들도 물론 눈여겨 보지만은 감독당도 아마 상당히 눈여겨 볼 거고 저희들이 그런 마이크로 정책이 반드시 여기에는 좀 그 같이 정책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연합뉴스 박초롱입니다. 이번 달 통화정책 방향문을 보면 그 유로 지역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유로존의 경기 둔화 우려가 국내 성장 경로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저물가 현상이 공급 측 요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원 인플레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근원 인플레가 9월에 1%대로 떨어졌고 이번에도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종전보다는 약해졌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저물가에 대한 한은의 판단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유로존 경기가 이제 생각보다도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이 뭐 GDP 절반 정도를 차지하니까 해외 경기가 국내 경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뭐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로존의 경제 부진이 이번에 저희들이 경제 전망할 때 이미 이제 기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기관에서 이제 지역별 경제 전망을 하면서 많은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유로존 경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망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로존이 더 나빠진다면은 저희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전망을 저희 국내 경기 전망에 반영했습니다만 유로존 경기가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나빠진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저희들 국내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 내년도에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마는 유로존 경제에 더 나빠질 가능성이 하나의 하방 리스크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이 2%대로 갔기 때문에 아직 디플레이션을 그렇게 우려할 단계는 현재로서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누차 강조를 드렸는데 9월에는 이제 그 근원이 1.9%로 낮아졌죠. 우리 박 기자님 지적대로. 그런데 이제 9월 이달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1.9%로 낮아진 것은 전년 동월의 특이 요인에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에 잘 아시지만 유제품을 중심으로 그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이 여기에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2%대의 흐름을 유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후에 저희들이 전망을 발표하겠습니다만 거기서도 저희들이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은 2%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매일경제신문의 최승진 기자입니다. 그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이제 3.8에서 3.5로 낮추셨고 내년은 이제 4%에서 3.9로 낮추셨는데 사실 그 올해 낮춘 폭을 감안을 하면 이제 내년 예상이 너무 좀 낙관적인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GDP 갭도 축소 속도가 좀 늦춰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내년도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해서는 좀 총재님께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아까 제 모두 발언 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도 전망치는 저희들이 4.0에서 3.9%로 낮췄습니다. 낙관적이지 않느냐, 내년도 회복 속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오후에 이제 아마 저희들이 좀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만은 3.9%를 중에서는 저희들이 그 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내년도에 재정 확대, 그러니까 예산 증액을 통한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지난번 전망 때보다는 달라진 나타나의 정책 그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반영했는데 저희들이 한 예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예산 확대를 통한 그 재정 확대 정책의 효과가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한 0.2% 포인트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감안했기 때문에 이제 감안한 숫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조치를 일단 그런 정책 효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예를 들면 3.7이라는 그런 성장이 이렇게 그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그 총재님 지난번 IMF 은차총회 출장에서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 좀 그 내외금리자 축소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그 최경환 부총리가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한 점은 한 번 정도 금리 내리는 것은 괜찮다라는 생각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늘 이제 2.0%까지 금리를 내렸는데 총재님 생각에 이후에 2.0% 이하로 금리가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자금 유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이제 우려한 그러니까 그 소위 득실을 따져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금리 결정할 때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고려한 겁니다. 어떤 그 경제 안정, 경기에 관한 것들 리스크, 그다음에 금융 안정 리스크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금융 안정 리스크라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와 자본 유출 가능성이겠죠. 저희들이 금리 조정할 때 이제 자본 유출을 우려하면 저희들은 주로 이제 채권 투자 자금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채권 투자 자금은 주로 이제 그 해지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자금인데 그 되게 자본 유출 가능성 논할 때는 이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이것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내외 금리 차에다가 환율 그 변동률, 환율을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 그 두 가지가 이제 그 저희들은 내외 금리 차와 환율 그 예상을 합한 거를 저희들은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해서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자본의 이제 흐름이 결정되겠는데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리를 저희들이 내려서 내외 금리 차가 줄어진다면 자본 유출을 좀 자본 유입을 억제하던가 아니면 자본 유출을 늘리는 쪽으로 당연히 작용을 이제 할 겁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외 금리 차가 줄어들고 동시에 환율도 절하 쪽으로 시장의 예상이 절하 쪽으로 바뀐다면은 분명히 자본 유출 가능성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떻든 간에 자본 유출이 언제 이렇게 딱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딱 그 선을 밝힌다는 것은 뭐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앞으로 만약 국제 그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이제 예상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일단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그 흐름 이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 거기에 따른 자금의 변동을 저희들이 정말 저희들이 뭐 그냥 늘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버그 통신 최환웅 기자입니다. 그 아까 오진우 기자 질문한 거에 보충 형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본 유출 가능성을 생각하신다면 이제 거시 건전성 3종 세트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시기에서 달러화가 강세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지, 또 만약에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면 우리 금융하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자본 유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뭐 부분적으로 이제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자본 유출이 이제 내금리 차가 일단 조금 이제 축소가 되는 현상이 환율하고 같이 움직여지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앞으로의 이제 그 중요한 변수는 결국 페드의 그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이제 그 가격 변동 그거를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이제 대처를 해나갈 텐데 거시 건전성 그 안정 장치는 저희들이 그 자본 유입이 그 많을 때 과거 한 2010년 11년에 과도한 자본 유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완화하면은 자본 유입을 다시 말해서 좀 더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본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면 유입을 좀 이렇게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자본 유출 방지책도 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그 계획을 이제 밝혔고 저희들 자본 유출에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는 곤란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저희와 기재부가 긴밀히 이제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예상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환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갔을 때에 예상되는 영향은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대충 일반적인 얘기로 그냥 가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 유춘식 기자입니다.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곧 회복되기 시작해서 서서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꽤 오래됐고 그것이 틀린지도 꽤 오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회복되기는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이런 상황이 뭐 농산물이든지 기저효과 설명을 앞에 하셨는데 그런 거 말고 어떤 심각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식 장기 불황에 한국 경제가 빠질 위험이 당장은 적다라는 게 총재님의 기존 입장이셨는데 오늘 이 시점 현재로 그 입장에 큰 변화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아침에 발표된 중국의 인플레이션 율이 거의 5년 만에 최저치고 또 중국의 생산자 물가 변화도 전년 동기 대비 30개월 넘게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어서 과연 한국도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질 위험이 적다는 게 아직도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10월달 인하가 한국은행이 기존에 보면 한 차례 인하로 그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8월 인하와 맥을 같이 하는 어떤 패키지로 봐야 할지 아니면 8월 인하 이후에 어떤 금리를 다시 내려야 할 일시적인 아니면 새로운 쇼크가 발생한 걸로 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물가가 저물가가 이제 장기화되고 그 전망이 자꾸 틀리는 거 아니냐 이제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물가가 이렇게 그 생각보다 자꾸 더 낮은 것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그 농산물 가격, 특히 석유류 가격이 저희들이 봤던 것보다 예상대로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결국 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한 2년에 걸친 저물가는 분명히 공급사에 대해서 충격이 컸다는 것은 뭐 수치로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주된 요인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구조 변화를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관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아마 있었을 걸로 충분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를 막론하고 고령화라든가 생산성 저하에 따른 어떤 그 만성적인 수요 부진, 그다음에 또 그 내수와 또 해외 부문의 어떤 그런 불균형 문제, 그리고 경기와 물가 간의 관계가 옛날치 못하다고 하는 그런 게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상 요 그 문제가 저물가 문제가 저희들만이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들도 분명히 구조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구조 변화가 있었는지를 관측하기에는 아직 꼭 그 소위 그 저희들 관측 기관이 좀 짧은 거 아니냐고 해서 이거에 관한 그 고민과 연구는 현재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 유 기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구조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는 새로운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어떻든 좀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형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입장인데 결국 이제 일본의 장기 불황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디플레이션과 장기 저성장 아니겠습니까? 디플레이션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급적 요인이 컸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헤드라인이라든가 근원 인플레이션율을 다 2%대로 보고 있어서 그런 디플레이션까지 갈 단계는 아직 아니다 이런 말씀을 재차 드리고 결국 이제 그럼 성장 문제죠. 장기 저성장으로 갈 가능성. 근데 이제 일본의 예를 들면 일본이 장기 저성장으로 간
그 배경은 여러 가지가 거론됩니다. 뭐 정책 대응의 실패도 있고 뭐도 하는데 그래도 확실히 분명한 거는 일본이 어떤 그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통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비슷한 과정을 밟아가고는 있는데 정부도 그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를 들면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본의 어떤 교훈을 잘 저희들이 좀 참고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을 고령화 또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노력 같은 것을 잘 대처하면은 그런 일본형으로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낙관적인 어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신문 김영선입니다. 이번 경제 동향에서 그 마이너스 GDP 갭이 좀 종전 전망보다 좀 다소 늦은 시기에 해소될 거라고 보셨는데요. 이게 해소 시기가 늦어진다면 이게 종전에 내년 하반기 정도로 보셨던 것 같은데 내년이 아닌 내후년까지도 넘어가는 가능성도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하반기는 하반기인데 어떤 좀 시기의 차이만 있는 거라면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좀 낮추긴 하셨지만 올해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을 보면 어쨌든 우상향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하가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GDP 갭은 뭐 연초만 해도 뭐 연내에는 사람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다가 지난번 7월달에 가면서는 그보다 좀 늦춰졌을 것 같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하면서 또 늦춰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뭐 GDP 갭 같은 거를 산정해 보면 저희들은 뭐 내년 하반기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률 좀 3%대 후반의 성장률인데 금리 인하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3.5, 내년 3.9, 내년에 3.9%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연초에는 금년도 경제를 4%로 봤다가 지난 7월달은 3.8로 낮췄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3.5로 낮췄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저희들이 GDP 갭이 마이너스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GDP 갭이 조금 더 커졌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소위 어떤 균형 성장이라고 보면 이렇게 요만큼 있던 게 한 단계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GDP 갭이 일단. 그래서 그런 GDP 갭을 너무 마이너스 GDP 갭이 너무 장기화하지 않도록 빨리 어떤 적정 균형 수준으로 좀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결정한 겁니다. 3.9라고 하는 그 성장률 그거보다는 GDP 갭을 더 고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남희입니다. 저희 오전에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 최근에 국회 포럼하고 국감하고 또 미국 가셔서 구조조정 강조하시고 금리 인하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총재님께서 그동안 취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신 게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인데요. 뭐 지난 인하에 대해서도 이제 총재님께서는 이제 소통을 하셨다라고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그런 어떤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 강조하신 거를 보면 또 일각에서는 금리 동결로 보시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물론 지난 환경 포럼 때 8월 전에 환경 포럼 때는 워낙 이제 금리 인하라는 주장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균형 삼아서 그쪽을 동결 쪽을 강조하셨다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경우는 그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시장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총재님이 실패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비슷한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그 지난 국감에서도 적정 금리와 하한 금리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2.0%로 금리를 내렸는데요. 물론 뭐 국감에서도 하한 금리를 밝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지금의 2.0%가 과연 적정 금리 수준인지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그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8에서 3.5%로 낮췄는데요. 아까 총재님께서 기자회견 당시에 금리 인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난번 금통회 때도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당초에 한국은행 전망 3분기 1.1, 4분기 1.0 대입해도 제가 질문 드렸었습니다. 3.5%가 될 거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금리 인하 효과 2번 해놓고 올 전망치 3.5% 했다면 전망을 본다면 이게 과연 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구심스러운데요. 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구조 조정의 필요성은 이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저희들이 지금의 경기 부진, 다시 말해서 내수 부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순환적 요인도 있지만은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그거 없이는 어떤 성장 잠재력을 배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생각은 이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 순환적인 대책도 필요하다. 금리 정책은 이제 경기 순환적 대책이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금리 정책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개선 노력이다. 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은 꼭 그 금리 정책의 시그널로 한 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원론적인 문제고 그런 노력을 자꾸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수차례 말씀을 이제 드린 거고 또 하나는 과도하게 금리 인하 쪽 금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 저희들이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마치 금리 정책만 되면은 내수가 상당히 부양되는 것처럼 그 일방적인 주장이 많기 때문에 그 주장의 한계를 제가 늘 지적하고 싶어서 이걸 강조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기자분들 보시면은 그런 거의 그 인하 주장만 했지 어떤 논리라기보다 인하 주장만 그런 고조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다 중요한 문제를 좀 강조하고 나선 것이고 소통에 관해서는 이제 그렇게 우리 김 기자 보시는 시각이 가장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경기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를 봤던 것보다 자꾸 경기가 나빠지니까 우리가 뭐 경기 예측을 좀 잘못한 거에 대한 물론 반성이기도 합니다만 경기에 대한 인식이 바뀜에 따르는 어떤 그 불가피한 조치다. 저는 이렇게 뭐 해명이라고 할 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망을 내놓으면서 저희들이 불과 석 달 전에 봤던 것보다 상황이 좀 그 경기 성장 모멘텀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저희 기본적인 전망 시나리오를 내놨지만은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리 인하 시점이 그래도 아까 김 기자 말씀하신 그런 시각도 있겠죠. 뭐 충분한 시그널이 못 됐다고 하는 시각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그 경제 모멘텀을 살리려고 한다면 인하 시점은 지금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내린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중립성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그런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국감 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뭐 최근 며칠간 뭐 어제까지의 금통위원들 간의 토의에서도 그런 중립성 문제는 금통위원들이
소신을 갖고 지켜야 될 몫이다. 우리가 뭐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해서 중립성 시비에 자꾸 이렇게 뭘 말려든다고 할겠네. 거기에 그냥 들어가는 거는 적당치 않고 그리고 금통위의 어떤 그 정확한 냉철한 소신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저희들은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적정금리 2%가 적정한 수준이냐? 적정금리 한금리는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그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숫자가 나옵니다. 뭐 얼마가 적정하다, 얼마가 한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두 차례를 인하하고 난 2% 수준은 저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는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8%, 3.5% 낮춰서 효과가 안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는데 실물에 미치는 효과는 좀 있어 봐야죠. 저희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빨라 6개월, 뭐 1년 아니면 2년을 두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금리 인하 조치하고 요번에 그 경제 전망 낮춘 거하고는 결부시키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